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24년 3월 31일 일요일입니다. 오늘도 난세의 영웅 허경영을 아십니까? 29페이지부터 읽어보겠습니다. 네, 날씨가 오늘 상당히 좋습니다. 가장 좋은 분배 제도는 재원 마련 정책들이 함께 추진되고 거의 모든 국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국가혁명당의 국민배당금 방안과 같은 것이다. 무리 없이 전 국민을 중산층 이상으로 올려놓을 수 있고 경제를 더욱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이기 때문이다. 국가로부터 매달 받는 돈 말고도 각자 일을 하여 버는 돈이 또 있으므로 국민들은 안정적이고 여유로운 생활을 할 수 있다. 자연히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해소되어 서민들의 상대적 박탈감도 줄어들고 국민들 간의 대립이나 갈등도 현격히 줄어들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우리나라가 경제 규모 10위의 부유한 국가라고 하지만 전 국민을 중산층 이상으로 끌어올리고 생활 수준을 더욱 향상시켜 가려면 분배의 정의만 내세우고 경제 성장을 등한히 해서는 안 된다. 경제 성장을 위해서는 자본주의 시장 경제가 가장 효율적인 경제 체제이다. 생산성과 효율성이라는 측면에서 지금까지 자본주의를 따를 경제 체제가 없다. 그러므로 기업에 대한 각종 규제를 풀고 기업 발전에 저해되는 요소를 제거해 자유로운 경제 생활을 보장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우리 기업이 해외 자본에 넘어가게 할 수도 있는 상속세는 폐지해 기업의 승계권을 국가가 보호해 주어야 한다. 노동조합의 파업은 기업의 발목을 잡는 것으로 국가 경제 발전에 주축이 되는 기업의 발전을 위해 국가가 나서서 이 문제를 제도적으로 해결해 줄 수가 있다. 해결해 줄 필요가 있다. 노동조합을 없애고 노동자 대표와 경영자가 참여하는 기업 가족 협의회와 같은 것을 구성하여 기업을 운영하면 굳이 대립과 투쟁 없이도 노동자의 권익이 보호되고 기업은 기업 활동에 더욱 박차를 가할 수 있다. 이러한 제도는 노사를 이분법적 시각이 아니라 기업 가족이라는 전체적인 시각으로 보는 것으로 이를 통해 불필요한 노사 갈등이 해결되고 노동자와 경영자가 상생하는 구조가 될 수 있다. 기업이 잘되고 경제가 성장하면 자연히 세수가 늘어나게 될 것은 말할 것도 없다. 말하자면 파이가 커지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커진 파이는 다시 배당금 제도와 같은 분배 제도를 통해 국민에게 돌아가야 한다. 경제 성장의 결과가 국민에게 돌아가게 되면 국가 경제의 선순환이 일어난다. 즉, 국민은 국가로부터 지급받은 돈을 저축도 하지만 또 소비도 하게 되므로 소비 활동이 활발해지면 기업이 바빠지게 될 것은 말할 것도 없다. 기업은 고용을 더 하게 되고 국민 입장에서는 일자리가 늘게 된다. 국민은 기업들이 낸 세금으로 국가 지급금을 더 받게 되므로 기업의 물건을 많이 사주게 된다. 이처럼 경제 주체들이 상생하며 공동체 전체의 경제 규모를 계속 키워가도록 방안들을 연계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핵심 포인트로서 지금까지 내놓은 나의 일련의 방안들이 그러한 구조를 갖고 있다. 우리나라 경제 문제 가운데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 중 또 하나는 가계부채이다. 2021년 1분기 말 기준 우리나라 가계부채는 1760조 원을 넘어 GDP 대비 가계부채율이 97.9%로 한 해 전 국민이 생산한 모든 것을 합한 것과 맞먹을 정도가 되었다는 것은 앞서도 언급하였지만 이것은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다. 왜냐하면 경제적 혼란이 초래되는 것은 물론 국민의 삶이 송두리째 흔들릴 수 있기 때문이다. 정치권은 이 문제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하고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국민이 빚을 지게 된 데에는 개인의 책임 이전에 국가의 정책에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따라서 국가는 가계부채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사회 경제적 어려움을 사전에 예방하고 국가의 실책에 책임을 지는 차원에서 한 번 정도는 국가가 가계부채를 탕감해 줄 필요가 있다. 한국은행이 발권력을 통해 국채를 매입하고 양적 완화를 함으로써 가계부채를 국가부채로 전환시키면 가계부채에 따른 문제는 거의 해결될 수 있다. 물론 가계부채는 은행빚뿐만 아니라 사채도 포함된 것이다. 가계부채 정리는 임계수위에 다다른 과도한 가계부채가 이야기할 수 있는 은행부실, 기업도산, 가정붕괴와 같은 사회 경제적 혼란을 사전에 예방할 뿐 아니라 소비활동을 진작시켜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 주로 초저금리 상태에서 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해 행하는 양적 완화는 이미 미국이나 일본에서도 시행한 적이 있다. 일본이 양적 완화를 골자로 하는 아베노믹스로 오랜 경기 침체를 극복하고 어느 정도 소기의 목적을 달성한 것은 우리에게도 잘 알려져 있다. 한편 부채를 갚지 못해 이미 신용불량자가 된 사람들에게는 국가에서 단 1회에 한해 20년 정도 무이자, 무담보 대출을 지원하여 재기할 수 있도록 하면 그들이 고통에서 벗어나고 국민 통합 효과도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우리나라의 매우 심각한 문제 중 또 하나는 출산 문제이다. 우리나라는 수년째 OECD 국가 중 출산율이 꼴찌를 기록하고 있으며 해를 거듭할수록 신생아 수가 급감하고 있다. 이것은 당장은 생산 가능 인구 감소와 같은 경제 문제를 이야기하고 장기적으로는 우리 민족이 지구상에서 사라질 수도 있는 아주 심각한 문제이다. 여기에 대해서는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한다. 저출산에는 취업에서부터 결혼, 주택, 육아, 교육, 국민의식 등 많은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처방도 복합적이어야 한다. 출산율을 높이려면 우선 결혼을 할 수 있도록 조건을 갖추어 주어야 한다. 매달 생활이 될 수 있을 정도의 돈이 국가에서 나온다면 취업을 못한 상태에서도 결혼을 할 수 있다. 그 다음 결혼을 하는 사람들에게 결혼 비용은 물론이고 자그마한 전셋집이라도 마련할 수 있도록 국가가 자금 지원을 해야 한다. 이것은 국가와 민족의 미래를 위한 투자로 보아야 한다. 그리고 아이를 낳으면 신생아 한 명당 5천만 원 정도를 가정에 직접 지원해야 한다. 급락하는 신생아 수의 그래프를 상향 곡선으로 전환하려면 과감한 투자가 필요하다. 그렇게 되면 아이를 낳는 가정이 급증할 것으로 생각한다. 이때 아내가 집에서 육아에 전념하는 경우에는 양육수당을 주어 가정경제를 지원하면 가정도 안정되고 아이의 정서교육에도 좋으므로 10년 정도 육아 기간에는 그러한 방안을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국가는 취업이나 생계, 결혼, 출산, 양육과 같은 문제가 개인의 문제를 넘어 국가와 사회를 구성하는 구성원의 문제로서 국가 사회적 문제임을 깊이 인식해야 한다. 국민의 행복은 물론 국가의 존립과 민족의 존속을 위해서 국가가 적극 나서서 과감히 투자해야 한다. 이러한 해법이 아니고서는 이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다고 생각한다. 현재 우리나라는 신생아 수는 줄고 노인 인구가 급속히 늘어 만 65세 이상 인구가 14%를 넘긴 고령 사회로 머자나 노인 인구가 20% 이상을 차지하는 초고령 사회가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인구의 고령화는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지만 우선 노후 대책 문제가 가장 시급하다고 할 수 있다.
물론 정부에서도 이 문제에 관심을 갖고 대책을 세워오고는 있지만 장기적인 국민 전체의 노후 생계 대책은 여전히 미흡하다고 본다. 현재 전 국민 노후 대책으로 국민연금 제도가 시행되고 있는데 이는 노후 대책을 개인에게 맡기는 것으로 올바른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국가의 주인인 국민에 대하여 노후에도 안정된 생활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은 국가의 임무이다. 지금 시행되고 있는 국민연금은 국민에게 세금과 비슷한 부담을 줄 뿐만 아니라 기금 고갈 문제 때문에 수령 시작 연령이 점점 늦어지고 있고 2054년쯤이면 기금이 완전 바닥날 것이라고 예측이 있을 정도로 불안전한 제도이다. 따라서 이러한 제도는 점차 없애가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그 대신 국가가 젊은 시절 산업역군으로서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한 노년층의 공로를 생각하여 노후 수당을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사실 이러한 제도는 내가 일찍이 내놓은 방안들 가운데 들어가 있는데 이미 박근혜 전 대통령 때 이 방안을 본떠 만 65세 이상이면서 재산이 하위 70%에 해당하는 노인에게는 매월 20만 원을 지급하기 시작하여 현재 30만 원 정도가 지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그 금액은 여전히 적다고 본다. 매월 70만 원 정도는 지급하고 거기에 전 국민에게 지급하는 배당금 제도 같은 것이 함께 시행되면 노인들이 일자리를 찾으려 애쓸 필요가 없을 것은 물론 자식들로부터 대우도 받으면서 여생을 여유있게 보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우리나라의 교육제도에 문제가 있다는 것은 누구나 인정하는 사실이다. 입시지옥, 창의성 말살, 사교육비 부담, 인성교육 실패 등이 늘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모든 문제가 그렇지만 교육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접근법이 중요하다. 교육 문제는 아이들을 문제 해결의 중심에 두고 그들의 입장에서 문제를 바라보고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접근해야 한다. 학교 교육 문제의 핵심은 입시 제도이다. 입시 제도가 어떠한가에 따라 교육과 관련된 모든 것이 달라진다. 학생들 입장에서 대학 진학을 한두 번의 수능 시험으로 결정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시험 보는 날 컨디션이 좋지 않은 등으로 그동안 쌓은 자신의 실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학교 공부는 물론 청소년 시절의 생활 전부가 입시에 매이게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따라서 수능 시험은 폐지하고 대신 중등 과정 동안 적성과 소질에 맞는 한 과목만 시험을 보고 그 누적 점수로 대학 진학이 가능하도록 입시 제도를 고치면 합리적이면서 입시를 위한 과열 경쟁이 사라지고 학생들이 자신의 적성과 소질에 맞는 대학에 들어갈 수 있다. 이때 나머지 과목은 수업만 받게 하면 청소년들이 입시 지옥에 시달리지 않음으로써 그들의 정서와 건강을 지킬 수 있다. 또 사교육비도 줄일 수 있다. 그 외에도 그간 해결되지 못한 교육의 고질적인 문제들이 해소될 것이라고 본다. 이렇게 하는 것이 교육이 나아가야 할 올바른 방향이라고 본다. 네. 난세 영웅 허경영을 아십니까? 오늘은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요즘 선거 기간이라서 우리 국가혁명당 15번을 많이 알려야 됩니다. 국가혁명당 15번을 찍어서 우리 허경영 총재님을 국회로 보내셔서 우리나라가 정말 행복한 나라가 될 수 있는 멋진 기회를 잡도록 합시다. 감사합니다. 허경영, 허경영, 허경영.